중국이 한국 때문에 집단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들어 한류 콘텐츠의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전 세계 미디어들은 일제히 K-팝 제국의 황제들이 귀환했다는 수식어를 붙이며 대서특필했어요.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음악 산업 전체가 들썩일 정도의 파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2의 한류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세련되게 담아내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문화 콘텐츠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한국 문화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한류 확산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네티즌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격렬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거든요. 특히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귀엽고 친근한 호랑이 캐릭터가 중국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호랑이 캐릭터는 한국 전통회화 기법인 자코도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입니다. 자코도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그림 스타일로 해학과 풍자를 담은 민화의 한 갈래예요. 이 양식은 순수하게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배양된 예술 형식이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 캐릭터마저도 자신들이 수천 년 전에 창안했던 회화 기법을 도용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화적 기원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으로 번진 거예요. 더 웃긴 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낙산공원의 배경 묘사를 두고 벌어진 논란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명백히 서울 낙산공원의 성곽과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자국의 만리장성을 무단으로 표절했다며 격분했어요. 낙산공원의 성곽은 한양 도성의 일부로 한국의 역사적 유산인데 이를 중국 문화재의 복제품으로 치부하며 문화 침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죠. 이들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문화를 도용하면서 K-팝이나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왜곡된 문화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실제로는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논란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거든요. 감독이 한국계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캐나다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문화적 정체성이나 성장 배경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전한 캐나다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더 결정적인 건 이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한 기업이 일본의 거대 복합기업인 소니라는 점입니다. 소니는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 중 하나죠. 자본 투자부터 제작 과정, 유통 채널까지 모든 것이 소니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프로젝트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본질적으로 일본 자본과 기획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한국이 모든 것을 베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해봐도 한국이 중국 문화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작품 속에는 조선시대 민화의 대표작인 일월호봉도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일월호봉도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전통 그림으로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를 배치한 독특한 구도를 가진 작품이죠. 이것은 명백히 한국 고유의 회화 양식이고 역사적 기록과 유물로 그 기원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마저도 자신들의 전통 산수화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전 세계 문화계와 미술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억측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술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팩트도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니까 당연한 거죠. 국제 미술사학자들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한국 전통 문화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국제적 평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정말 황당한 시도가 등장했어요. 바로 K-팝 방탄소년단을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아이돌 그룹 용탄소자단의 등장입니다. 이름부터가 방탄소년단을 노골적으로 의식한 장면이죠. 용탄소자단은 현재 비밀리에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올린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해당 여성은 용탄소자단이 방탄소년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소멸시킬 것이라며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손에는 땀샘이 있어서 땀이 나지만 손톱에는 근육이 없으니 떨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과장된 수사법부터가 얼마나 현실감 없는 주장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혀 떨릴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현실성 없는 공언 외침으로 K-팝을 견제하겠다고 계속 말만 반복하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 주소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며 정신승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죠. 대체 언제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당 글의 내용은 정말 코미디 그 자체라서 배꼽을 잡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글의 논지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전제로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작품의 흥행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전 세계가 K-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너자라고 합니다. 너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 평가도 최상급을 받았다는 주장이죠. 물론 너자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인 건 맞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문화적 파급력을 놓고 보면 K-팝 데몬 헌터스와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국 작품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며 다른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제목에 K-팝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데몬 헌터스라고만 지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K-팝을 앞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이는 명백히 계산된 전략이며 사람들의 무의식에 K-팝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서 그 인지도를 더욱 높이려는 교활한 시도라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K-팝이라는 단어가 반복 노출될수록 사람들 머릿속에 K-팝은 세계적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일 뿐이거든요. 브랜드 네이밍에 대중성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상식적인 홍보 방법인데 이걸 거대한 문화 침략 전략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과도한 피해의식인지 알 수 있죠. 글은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중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음악계에서 K-팝의 위상이 큰 건 인정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K-팝을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그 실체가 얼마나 한심한지 잘 안다고 폄하하죠. K-팝이 표방하는 음악은 사실 중국이 20년 전에 이미 하던 음악들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들이 발광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현재 K-팝은 중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특히 요즘 K-팝 아이돌들의 헤어스타일이 대부분 중국이 20년 전에 유행시켰던 스타일들이라고 주장해요. 양옆을 짧게 자르고 윗머리를 길게 남기는 투블로 컷, 화려한 염색, 과장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이미 중국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것들이며 시대에 뒤처진 촌스러운 유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걸 한국이 마치 최첨단 트렌드인 양 포장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으니 웃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 세계 앞에서 문화적 선구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K-팝의 음악적 내용도 다르지 않다고 깎아내립니다. K-팝이 자랑하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힙합, 댄스 장르는 모두 중국이 한참 전에 이미 흡수하고 발전시킨 것들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차이는 분명하다고 강조해요. 중국은 그 음악들을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채와 전통을 입혀서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외국 음악과 중국 과거의 유행을 조잡하게 짜깁기 해서 것만 화려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할 뿐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에는 깊이가 없고 일시적으로 소비되면 버려지는 일회용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대국으로서 지금도 너자 같은 걸작을 통해 문화적 자존심과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름 하나로 뭔가 대단한 성취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며 불만을 표출하죠.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케이팝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 대중의 무의식에 각인시키고 그 유명세를 더욱 부풀려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부당하게 끌어올리려는 의도적 시도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중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중국은 이미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이고 너자 같은 작품이 그 증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며 케이팝이 잠시 눈길을 끌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진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누구인지 세계는 다시 깨닫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날을 준비하며 더욱 독창적이고 위대한 문화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계를 속이려는 한국의 얕은 술수를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자존심이며 대국 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글이었어요.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망상이 뒤섞여 있고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선동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글에 용기 있게 반박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댓글에는 엄청난 수의 비추천이 달렸지만요.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도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고 시작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반문하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성공하면 그냥 그들의 노력과 전략을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왜 억지로 깎아내리며 20년 전 중국이 이미 다 했던 거라고 우겨야 하냐는 거예요. 만약 20년 전에 중국이 그토록 앞서 있었다면 왜 지금 세계 무대에서는 케이팝이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우리가 먼저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너자가 물론 훌륭한 작품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걸 빌미로 다른 나라 문화의 성취를 폄하하는 건 스스로 열등감을 드러내는 꼴 아니냐고 지적해요. 애초에 케이팝이 중국의 20년 전 유행이라는 말은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고 반박합니다. 지금의 케이팝은 음악과 퍼포먼스, 영상미, 팬덤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까지 모든 요소가 치밀하게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산업이라는 거죠. 중국도 배울 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비뚤어진 시선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쓴 것이 무슨 거대한 심리 조작이니? 음모니 하는 얘기는 좀 그만하자고 일침을 놓아요. 그건 그냥 글로벌 마케팅의 일부일 뿐이고 중국도 자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열받기만 하고 헐뜯는다면 중국은 언제쯤 스스로의 콘텐츠를 진짜 글로벌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 호소해요. 문화는 비교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지적을 던집니다. 만약 중국이 진짜 문화대국이라면 남을 깎아내리며 정신승리할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당당히 내보이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글이야말로 중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부끄러운 글이라고 비판하며 댓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반박 댓글은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이에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합리적인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수많은 비추천이 달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입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이런 과도한 반응은 사실 문화적 불안감과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의 강대국이지만 문화,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특히 인구나 영토 면에서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큰 나라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밀린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K-팝과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건 이제 일상이 됐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런 한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보입니다. 먼저 콘텐츠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요. 음악적으로는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않고 퍼포먼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죠. 드라마나 영화도 스토리텔링의 탄탄함과 연출의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잘 살려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K-팝 기획사들의 연습생 시스템이나 제작 인프라는 이미 산업화된 수준입니다.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완성도 높은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서 실행하죠. 이건 단순히 재능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확산 전략이에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죠.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승부하는 전략이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 개방성과 혁신성을 들 수 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서양의 요소를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코드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혼종성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팬덤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K-팝 팬들은 단순히 소비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이자 홍보자 역할을 해요. 자발적으로 번역하고 홍보하며 스트리밍을 조직화하는 팬덤의 힘이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했죠. 이런 강력한 팬덤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자산입니다. 반면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명확해요. 먼저 창작의 자유가 제한적이에요. 정부의 검열과 규제가 강하다 보니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나 사회 비판적 내용은 애초에 다루기 힘들고 표현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내수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할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보편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중국 콘텐츠는 종종 중국 중심적 시각이 너무 강해서 글로벌 관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 콘텐츠는 한국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보편의 정서를 잘 담아내서 문화권을 넘어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죠. 네 번째는 산업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 중심의 경쟁적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관료적 의사결정 구조가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로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부족을 들 수 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찍부터 글로벌 음악 산업 및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어요. 반면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서구 문화 산업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다 보니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싫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음모론이나 문화, 도용 프레임으로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였다거나 그들이 우리 걸 베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방어기제입니다.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논란에서 보여준 중국의 반응은 정말 아이러니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작품은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국 탓만 하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로 문화 침탈이 걱정된다면
일본의 문화 산업 전략을 비판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하지만 일본은 건드리기 어렵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온갖 비난을 한국에만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문화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과민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나라로 비춰지는 거죠. 실제로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이런 반응을 문화적 불안감의 표출로 해석하고 있어요. 용탄소자단 같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부터가 방탄소년단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인데 이게 과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화 강국이라면 남을 따라하거나 견제하는데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